밤이 깊어갈수록 침대는 더욱 넓어진다. 한쪽은 여전히 그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는 듯 미묘한 온기를 품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다. 나는 매일 밤 이 경계선에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본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6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의미를 잃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낡은 전화기가 울렸다. 받지 말까 하다가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40년 전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둔 가장 달콤하고도 아픈 이름이 나를 불러내고 있었다. 내 이름은 이정희, 올해 62세다. 평생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살아왔다.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소설 속 주인공의 마음을 해석해주던 시간들이 내 청춘이었다. 교단에 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3년 전 내 삶의 반쪽이 사라졌다. 40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나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차 한 잔을 끓여주던 남자였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그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가 떠난 후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다. 2명이 살기에 적당했던 공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광활한 사막처럼 느껴진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가 앉던 자리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그곳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때때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본다. 하지만 언제나 차가운 쿠션만이 내 손끝을 맞을 뿐이다.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딸은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전화를 받을 뿐 일상의 대부분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다. 은퇴 후의 삶이 이토록 적막할 줄은 몰랐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에 둘러싸여 살던 내가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다. 저녁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본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각각의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일 테고, 누군가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테다. 하지만 나에게는 만날 사람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롭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는 맛이 없고, 혼자 보는 TV는 재미가 없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사소한 일상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한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기는 하지만 그들 대부분도 비슷한 처지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우편함에서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발견했다. 4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라니. 처음에는 나갈 마음이 없었다. 이미 늙어버린 얼굴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더 슬플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을 망설이다가 문득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동창회 장소는 우리가 졸업한 중학교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골목길은 여전히 익숙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10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교문 앞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시간, 방과 후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던 오후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었던 이 길. 식당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모두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웃음소리만큼은 여전히 소녀 같았다. 서로를 알아보며 반가워하는 모습들이 정겹다. 나도 몇 명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문득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목소리.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톤과 억양.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가 서 있었다. 김명수. 내 인생의 첫사랑이자 가장 아픈 기억. 64세가 된 그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목수 일을 했다던 그의 손은 거칠어 보였지만 그 거칠음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오히려 더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고 약간 굽은 어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17세의 정희와 19세의 영수가 다시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다. 오래전 꺼졌다고 생각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다정함에 내 가슴이 저려왔다. 영수 오빠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오빠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동창회 내내 우리는 서로를 의식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고 그가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면 나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치 1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내게 다가왔다. 정희야, 시간 있으면 잠깐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래? 나는 망설였다. 이런 만남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남편에게 죄스럽지 않은지.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근처 카페에 앉아 마주보니 더욱 실감이 났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들을 보면서 나도 그만큼 늙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주름들이 그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서 자꾸만 바라보게 되었다. 어떻게 살았어? 그가 먼저 물었다. 나는 남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아이들도 잘 키웠다고, 교사로서의 삶도 보람찼다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혼했다가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비슷한 곳에 도달해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목소리가,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되었는데.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설렘을 막을 수는 없었다. 40년 전에 그 소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 있었다. 그때는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영수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몫으로 일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홀로 늙어가면서 깨닫게 된 삶의 진리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도 교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아이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걷는 산책로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공원 한 바퀴만 돌았는데, 이제는 강변까지 걸어가곤 한다. 나란히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마치 4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끝이 없었다. 그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가끔 그의 팔에 내 팔이 스칠 때마다 전류 같은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영수가 내민 설탕을 받으려다 우리 손이 잠깐 겹쳤다. 그 순간 내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62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나는 급히 손을 빼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희야, 그가 나지막하게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전과 같은 떨림이 담겨 있었다. 나도 아직 내가 좋다. 솔직한 고백이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간절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40년을 함께 살며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년인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것일까?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나는 괴로워했다. 여보, 미안해요. 이런 제가 용서가 될까요?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60대의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니 누가 들으면 철없는 늙은이라고 비웃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해야 했다. 기쁨과 죄책감,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런데도 영수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길가의 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따뜻해 보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영수가 말했다. 정희야, 우리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나는 아내를 보낸 후로 이런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의 말에 나도 크게 공감했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상처를 받아서도 여전히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우리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무슨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남편에 대한 배신인 걸까?
아니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걸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영수는 큰 우산을 가져왔다. 같이 써도 될까? 그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빗속을 혼자 뛰어갈 용기는 없었다. 우산 아래 함께 들어서자 갑자기 세상이 좁아졌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웠고 그의 체온이 은은하게 전해져 왔다. 40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때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 빗소리가 우산 위에서 춤을 추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는 있었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젖은 아스팔트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거렸다. 손이 차갑네. 영수가 내 손을 보며 말했다. 정말로 내 손은 비 때문에 차가워져 있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평생을 일하며 만들어진 굳은 살이 있었지만 그 거칠음 속에 담긴 온기가 내 마음까지 녹여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멈춰 섰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 안에 우리만의 작은 세계에서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40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함을. 나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물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혀 있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그 물방울을 닦아주었다. 그 작은 접촉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을 허물어뜨렸다. 그가 나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터치였다. 내 심장이 사춘기 소녀처럼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정희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비 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았지만 내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그 작은 손길 속에 담겨 있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산 밖의 세상은 흐려졌지만 우산 안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의 눈빛, 그의 숨결, 그의 체온.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잠깐 지나가는 차의 불빛이 우리를 비췄을 때 나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 깨달았다. 거의 포옹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부끄러워서 몸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그가 나를 놓지 않았다. 괜찮아, 정희야.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 그의 말에 나는 다시 긴장을 풀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관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우산을 접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 그 순간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우산을 접었을 때 나는 급히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열쇠가 자꾸 빠져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해줄까? 그가 나서서 열쇠를 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스치면서
또 다른 떨림이 전해졌다. 문이 열렸고 나는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때 그가 내 뺨에 살짝 입을 맞췄다.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 들어가. 그의 말에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우산 아래서의 그 친밀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다. 62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나는 마치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소녀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내 모습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자문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할머니가 우유를 받으러 나왔을 때 나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비 많이 왔던데 괜찮았어요?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왠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어젯밤 우리를 본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에 마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계산하는 아주머니가 유독 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았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선의의 말이었지만 내게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며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라고 얼버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노골적이었다. 요즘 정희 씨 자주 나가시더라. 누구랑 만나나? 이 나이에 무슨. 과부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등을 따갑게 찔렀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며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저녁 때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좀. 역시나였다. 벌써 아들 귀에까지 들어갔구나. 나는 당황하며 무슨 소문? 하고 되물었다. 그냥 누군가랑 자주 만나신다고. 혹시 사기꾼은 아니죠?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영수가 사기꾼이라니.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첫사랑을 사기꾼으로 의심하다니.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옛날 동창이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그의 자상하고 온화한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을 배신하는 건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4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 없던 내가 이제 와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니. 며칠 동안 나는 영수를 피했다. 그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다.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 나이에 어울리는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영수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루하고 공허했다. 다시 3년 전에 그 막막한 외로움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또 긴 밤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다. 영수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활력, 그 설렘,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영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나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야, 나야. 잠깐만 얘기하자.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왜 연락을 안 받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의 시선, 아들의 걱정, 남편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것을. 영수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정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된 과부가 벌써 다른 남자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희야, 내 남편도 네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내 감정만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영수는 내 고민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처지는 달랐다. 과부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호라비에 대한 시선보다 훨씬 가혹했다. 그날 밤 나는 또 한 번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해 주지 않았다. 다만 그의 따뜻한 미소만이 액자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수 없는 삶이 너무나 외롭고 공허하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더 지난 후 나는 영수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이대로 계속 피할 수는 없었다.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했다. 우리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수 오빠,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희야, 갑자기 왜?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사람들 말이 맞아요. 남편 죽은 지 겨우 3년인 과부가 다른 남자와. 내 말을 듣던 영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서로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게 죄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평소 온화한 그가 이렇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처음 봤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아들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영수가 내 옆에 다시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 우리가 지금 잡은 이 손.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다. 그 시선들이 나를 더욱 위축시켰다. 봐요. 또 사람들이 쳐다봐요.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지. 영수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정희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우리 관계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사실 부끄럽기도 했다. 이 나이에 연애한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다닌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그 시간마저 외롭게 보내야 한다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특히 아이들의 시선을. 아들이 걱정해요. 혹시 사기꾼은 아니냐고. 그 말에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기꾼이라고?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를?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희야, 내 아들 걱정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봐야 할 관계야? 나는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싶은 사람이야. 내 돈이나 재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60대 과부와 호라비의 만남을 순수한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빠도 이해해 주세요. 제 입장을. 아니야, 정희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로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아주는 게 죄라면 세상 모든 사랑이 죄일 거야. 우리가 20대든 60대든 사랑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어. 그의 말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머리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남편한테 미안해요.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몇 년이 지나야 돼? 5년? 10년? 영수가 반문했다. 정희야, 내 남편이 정말 널 사랑했다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누군가 널 행복하게 해주길 바랄 거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고지식한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무게가 쉽게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사는 건. 영수가 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정희야,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나는 기다릴 거야. 비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상의 무게가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다. 영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다.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평생 후회할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TV를 켜도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마치 영수와 헤어지면서 내 삶의 활력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며칠 전부터 창밖으로 영수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집 앞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도 나처럼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나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상처 주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어느 날 오후 참을 수 없어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요.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세 왔다.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다. 오빠, 나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희야. 내 입장도 이해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 미안했다. 사실 오빠 없는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상해요.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오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수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희야. 우리는 한참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영수가 입을 열었다. 정희야, 사실 내게 하지 못한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40년 전 내가 왜 널 떠났는지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 나는 귀를 기울였다. 당시에 그는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만 했었다. 사실은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들은 모두 분가해서 나 혼자 어머니를 모셔야 했어. 그때 난 내게 청혼하려고 했었어.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말하려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니.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간병도 해야 했고 도저히 결혼 생각을 할 수 없었어.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남자로서 너무 초라해 보였어. 그래서 그냥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만 했지. 그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40년 전 그 소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어머니는 10년을 더 사셨어. 내가 32 될 때까지 간병했지. 그 후에야 결혼을 했는데 그가 한숨을 쉬었다. 평생 널 잊지 못했어, 정희야. 결혼하고도요? 응.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가슴 한구석에 늘 내가 있었어. 아내도 좋은 사람이었고 나름 행복했지만 첫사랑은 달랐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늘 궁금했어. 나도 비슷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가끔 영수 생각이 났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자주. 아내를 보낸 후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생각했어. 이제라도 널 찾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다 동창회에서 널 만났을 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너도 혼자가 되었고 나도 혼자고. 이제는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희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그 시간마저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의 간절한 고백을 듣고 있자니 내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40년 동안 나를 사랑해온 이 사람을 세상의 시선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다. 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그래, 정희야. 나도 너만큼 외로웠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랐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어.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또 걱정하자 영수가 말을 막았다. 정희야, 사람들 말은 한순간이야.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 40년 전에 한 번 놓쳤는데 이번에도 놓칠 순 없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빠,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해요. 그가 나를 꽉 안아주었다. 40년 만에 찾은 사랑을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의 재결합 소식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예상대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이제 와서 무슨 연애냐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사시라며 격려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큰아들은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영수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고는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엄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요즘 엄마는 다시 살아계신 것 같아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만났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다녔다.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우리는 매일 산책을 했다. 강변길을 걸으며 40년간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각자의 결혼 생활, 자식들 이야기,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 놓쳤던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 같았다. 때로는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영수는 내게 프러포즈했다. 공원 벤치에서 아무런 반지도 없이 그저 정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담백하게.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20대에 받지 못했던 프러포즈를 60대에 받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다. 60대의 신부치고는 꽤 단아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해 주었다. 영수도 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정말 멋있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젊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60대 커플이 다소 튀어 보였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40년 늦은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다. 한 달 후, 우리는 영수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내 집보다 햇볕이 잘 들어서 더 따뜻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행복할 수 있다니.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함께함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축복해 주었다. 어르신들이 참 보기 좋으시다며 인사해주는 젊은 부부들도 있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작은 희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어느 날 영수가 말했다. 정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게 기적 같아. 4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났으니.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만약 그때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영수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외롭게 살았을 것이다. 6개월 후, 큰아들이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다. 5살 된 손자가 영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는 영수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역시 목수였던 영수의 손길은 아이에게도 특별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보니 잘하신 것 같아요. 영수 아저씨도 좋은 분이시고. 아들의 인정을 받으니 마지막 걱정거리도 사라졌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산책을 하고 함께 장을 보고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한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 계획을 세우며 설레기도 한다. 10년 후에도 이렇게 함께 걷고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어제는 후배 교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년 퇴임을 앞둔 그녀가 은퇴 후 외로울까봐 걱정된다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내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지금 이 순간 영수와 나는 황혼속을 손잡고 걸어가고 있다. 석양이 우리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린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늦게 피어나는 사랑이 가장 깊고 진하다는 것을. 4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손을 잡은 채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축복해주고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내 행복을 원할 테니까. 정희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영수가 물었다. 그냥 고마워서요.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해서 정희와 영수의 늦은 사랑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60대에 찾은 첫사랑, 어떠셨나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런 따뜻한 사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